다만 검찰개혁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권력의 신여 소리를 듣고 또는 권력의 주구 소리를 들었던 검찰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이제 할 말을 하고 해야 될 일을 피하지 않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간절히 바랬던 거 아닙니까? 이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윤석열 총장이 들어와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검에서의 그 직접 수사를 줄이고 또 특수부를 줄이는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이 지금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의존에서 이것이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검찰개혁, 검찰 중립성, 독립성이 잠시 구현됐다가 또 사라지는 것이 아닌 이것이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하지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해서 검찰총장이 찍혀서 나가는 것 이런 상황은 우리가 국민적으로 큰 비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성숙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러한 검찰 조직이 있나가 관건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검찰 조직이 자신들의 정치적 특권을 누리고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 버린 이번 선거에서 보면은 바로 그 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보면은 세계적인 담론에 이런 게 있어요. 위기, 뭐 영어로 얘기하면 emergency라고 하는데 드러나면 emergency, 언어가 비슷하니까 제가 인용을 하는데 위기의 시대에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힘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검찰 개혁과 관련한 논리가 지난해에 우리 언론을 도배하다시피 했고 진상을 제대로 밝히기 전에 여론재판 형태로 가고 있었지만은 이번 선거 결과로 해서 아주 처벌하게 제도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진상을 가지고 몫을 높일 사람들이 국회에 입성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될 적에 바로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나 담론이 훨씬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저는 그 검찰개혁 말씀하시는데 서민의 삶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인권 침해를 어디서 당하냐면 경찰서에서 당하거든요. 근데 검찰개혁 얘기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도 대부분 다 권력들끼리의 그 파워게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검찰개혁의 핵심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검찰이냐면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는 검찰, 죽은 권력에 함부로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지 않는 그런 검찰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들어와가지고 죽은 권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칼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것보다 더한 인권 유린들이 막 저질러졌어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조국 사태가 되니까 갑자기 인권 관심이 들 겁니다. 예,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쳐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라든지. 그래서 저는 이번 정권에서 내세운 검찰 개혁이라는 것, 뭐 공수처로 돼 있다라고 결국은 이제 제도적으로 규결이 됐는데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은 누굽니까? 자기들이 세운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이 그렇게 칭찬하던 그분을 자기들한테 칼을 좀 댔다고 내치는.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씨가 이제 물러나게 되면은 거기는 누가 앉을까? 그다음 이 사람이 과연 권력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총선에서 완전히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 타겟이 될 분이 난 윤석열이라고 봐요. 진정은 교수님 얘기는 오판인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은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예. 검찰의 인권 유린이라고 해서 경찰 얘기를 하셨지만 경찰이 다 덮어 쓸 건 아니고요. 경찰을 또 검찰이 지휘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보면은 우리 사회의 특권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검찰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한다면 경찰은 거기에 또 종속된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보통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막혀버리는 이런 구조를 그대로 끌고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구조적으로 파악하시면은 아마 진정 교수님은 그런 판단을 분명히 내리지 않으실 거예요. 네. 짧게 저도 한 말씀만 보탤까요? 예. 지금 공수처가 실패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볼 때는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총선 결과에서 이제 그 국회의 어떤 역학구도가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공수처 설치에 어떤 그 탄력이 붙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좌우가 될 텐데 이걸 좀 지켜보자 이 말씀만 드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짧게 어찌 본다면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총장의 임기를 채우고 윤석열 총장을 살려주는 길일 수도 있다. 요즘 뭐 함께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 권력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권력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동일한 잣대로 수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뭐 야권 인사를 지금 여기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근데
공수처가 만약에 설치가 된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이런 문제는 공수처로 넘어가는 문제가 되는 거죠. 공수처로 넘어가는 문제가 되고 오히려 윤석열 총장은 그렇게 본다면 정치적인 어떤 그 논란과 어떤 그 공방의 한 가운데서 비껴나면서 어찌 본다면 서민층화적인 검찰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수처 문제 같은 경우는 모든 여지를 좀 열어놓고 판단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런 말씀만 좀 예,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짧게만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공수처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이제 그 독소 조항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수사 착수를 하면 반드시 검찰이 수사 착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게 한다라든지 이러면 청와대랑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7명인데 야당 목소리 둘이잖아요. 둘이 비토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 민주당이 제1당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그 뭡니까 단독 과반이란 말이죠. 라고 하면 합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마 또 저쪽에 그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고 제3당을 만들게 되면 이들이 또 한석을 가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라고 하면 공수처장이 누가 되는 거냐면은 정권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정권에 대한 수사가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이거 정말 심각한 위험입니다. 요원수 3급 결과를 보고 좀 얘기를 하시죠. 네. 예.